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우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이재명 정부 이제 100일,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교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요즘 이 말처럼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31일 날 한미 협상 이후로 우리 경제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 주가가 3,400까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주나 아니면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조선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과 불확실성의 제거, 이게 우리 먹사니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년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36%에 달하는 수출 통상국가입니다. 정말 세계가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이런 세계사적 전환의 과정에 우리의 운명이 바로 외교에 달려 있다. 그래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게 우리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키워드다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요새 정신 없으시죠? 예. 지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100점 만점에 120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총리님 평가 어떠신지, 그리고 가장 큰 성과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저는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의 관계, 흔히 케미라고도 하는 그것을 맞추고 이후에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 그 가능성을 서로 확인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고 다양한 평가를 했지만 그 후에 스마트, 그레이트 이런 표현을 쓴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정도로 좋은 평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에 관련된 기본 틀을 정한 것, 그리고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확인하면서 일정한 제안을 해서 이후에 방향을 잡은 것, 이런 것 등등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갑작스런 계엄 내란으로 우리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렸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한 게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협상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가장 큰 쟁점은 지금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그리고 1,500억 불, 나머지 2,000억 불 이렇게 투자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것에 투자하는 어떤 방식, 수익의 배분 구조 등등을 놓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방식 내지는 형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기조 위에 서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경제의 규모 등등을 고려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맞는 수준으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합의 내용이 알려진 바가 좀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거기는 현금 투자에다가 그리고 수익 구조를 일정하게 원금이 다 될 때까지 5대5, 그 이후에 9대1 이렇게 미국과 일본 간에 배분한다 등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00억 불을 투자하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곳에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에서 지정하면 45일 만에 현금을 넣어야 되고 수익은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0% 정확하게 지금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유연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일본처럼 똑같이 사인해라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시점 또 그 이전부터 일관되게 우리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도 주장을 하지만 꼭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본다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주장으로서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져서 도요타에는 코롤라하고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이제 가격이 역전이 돼서 일본이 더 싸다 그래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5,500억 불을 그렇게 현금으로 갖다 주는 게 정말로 정의롭냐,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일본에서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총님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동차 관세로 인한 예를 들어 피해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손실과 실제로 관세 협상을 미국이 일본의 예를 준용해서 한국에 적용했을 경우를 비교할 때 과연 비교 형량할 때 어떤 것이 더 감당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 좋지 않지만 꼭 한쪽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미국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기사 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조차도 베이커라고 하는 학자가 한국이 17조 원, 그러니까 관세 피해가 17조 원 정도 될 텐데 GDP의 0.7%, 3,500억 불을 주고 이거를 해야 되느냐, 480조를 주고 17조를 막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미국에서도 오히려 나올 정도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미국 내에서도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의원들은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퍼주라는 걸 요구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지금 사인해야 되는 겁니까? 외교를 이해하는 분들의 입장 또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 측에서 제안한 어떤 운동장 위에서 수동적으로 사실은 시작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낼 때까지는 또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느냐, 협력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언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악의 경우에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마지노선, 협상의 최마지노선은 어디라고 지금 설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시니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비교적 국내에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어떤 언론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의 어떤 기고를 최근에 봤는데 미국 측으로서도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의 중요한 한 부분인 마스카 프로젝트가 실체되지 않으면 미국이 원하는 조선과 전함 등등의 문제가 사실상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레버리지가 한쪽에는 제로이고 한쪽은 꼭 100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당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잘 활용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마지노선을 포함한 전략을 잘 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께 약속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행 외교, 그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짜고 보여주실 때다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4천억 정도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5,500억 불을 일본은 이제 투자를 하기로 한 거고 우리는 3,500억 불이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대로 사인할 경우에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보유고의 한 80%까지 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 좀 소상하게 이런 협상의 내용과 정부의 고민을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협상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는 물론 또는 어떤 중대한 또는 중요한 고비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항상 국민들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고 정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60조에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그죠? 혹은 통상조약법에도 국회에 보고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취지가 지금 총리님 말씀하신 정말 국민주권 정부에 딱 맞는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네, 조약에 해당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경우에는 그것이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필요시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산자부 장관 등 내각을 지휘하실 때 이런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우려, 국회의 걱정 이걸 꼭 전달해 주시고 국익에 맞게 협상이 진행되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서 좀 여쭙게요. 어저께인가요? 국무부 부장관이 와서 크리스토퍼 부장관이 유감 표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대안을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 비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 문제가 어제 오늘 지금 제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뭘 했길래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배터리 산업협회, 현대자동차 등 기업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들께 보고 드린 적도 없어요. 기업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제 터질 게 터진 거거든요. 네, 지난 정부 시기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저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존재했었는데 저것들이 제기되거나 정리자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새로 내란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시작하고 100여일 지난 상황에서 저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을 큰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대단히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 측과 우리 대통령 측이 바로 연락을 하셔서 저 문제가 며칠 만에 해결된 게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비자 제도라는 거는 이민과 직결되어 있고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이민 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민법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 개선이 하원과 상원에서 법률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법률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면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포함해서 정말 특별 트랙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투자 유치와 관련된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거는 저는 우리 정부가 각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 같은 데 사설에서조차도 미국이 투자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 특히 한국의 경우를 적시하면서 이런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국 측의 입장에서도 해결의 길을 함께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의원 외교를 포함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여야를 포함한 의원 외교 등에서도 함께 뛰면서 지원과 응원을 또 협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의원연맹 총회가 마침 있었는데요. 제가 간사인데요. 한미의원연맹 차원에서 레터도 보내기로 했고 저희들도 전방위로 뛰겠습니다만 2005년도 호주를 마지막으로 입법으로 비자 쿼터가 해결된 것은 끝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각별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리께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인 방안 중에 하나로 CPTPP 가입 검토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평가 CPTPP가 조금 평가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CPTPP를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첫째는 변화한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이 경제 지형의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의 필요라든가 영역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는 차원에서 CPTPP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과거보다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정부 내외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아주 구체적인 시기를 놓고 진행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그에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관련한 우리 국내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전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거는 CPTPP 자체보다는 한일 간에 보다 적극적인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을 제기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고민이 수출통상국가인데 가장 큰 시장 한 20% 정도 되는 미국, 한 20% 정도 되는 중국, 이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은 우리한테 이제 통상 압력을 막 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그러면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CPTPP가 보니까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영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이런 넓은 시장이 우리한테도 필요하지 않느냐. 즉 새로운 소다자주의가 자유무역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돼서 CPTPP 가입뿐만 아니라 나토와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신남방, 신북방,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이런 시장 개척을 향한 수출통상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소다자주의 전략이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총리께서 CPTPP를 언급하신 게 아주 시적절하다고 봤거든요. 아마 같은 생각이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네, 특별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신남방, 지금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과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의 확대, 이 두 가지는 지금 전체적인 국제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활로를 찾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전략적인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교부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단어인데요. 오늘 기사 보니까 9월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한다고 하던데요. 미중 간에 지금 협상이 잘 돼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직접 만난 게 6년 4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6년여 만에 드디어 미중 트럼프와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지금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 장이 에이펙이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복잡한 세상 상황에서 에이펙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계시다고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에이펙은 그 자체로는 다자간 경제 지도자 회의로 돼 있습니다만은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낮아지고 그래서 또 북한과도 대화의 물꼬가 트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다 절실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을 끌어냈던 것처럼 에이펙에서 10월 31일과 11월 1일에서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시 주석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을 매개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의원님의 그 외교에 관한 그 풍부한 상상력 저희가 잘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이펙 의장국인데요. 보니까 특정 나라를 초청하려면 회원들 컨센서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합의를 본다면 북한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국을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뭐라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이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어디 보도를 보니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요. 중국이 자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고 만약에 에이펙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중재자 역할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할 거다. 그렇게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냥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그 중재자 역할에 관해서도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 제안을 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우리가 매우 신중하면서도 온 정신을 다 여기에 들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펙 정상회의 그 자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0일은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입니다. 10월 27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10월 31일 날과 11월 1일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기대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장관님 오늘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인태 사령관이 한국에 와서 장관님 만나셨습니까? 일요일 날 오후에 만났습니다. 인태 사령관이 주한미국의 감축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내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양국이 많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느 일방이 그에 대해서 뭐 감축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양국에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5년간은 주한미군 감축이 없는 것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뭐 일관되게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점심을 먹을 때 우리가 먼저 국방비를 증액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방위비는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저는 이니셔티브를 지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삼축 체계 구축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2.3%까지 증액이 됐는데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저는 더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와 함께 나토의 약 1조 달러 정도 10년간 국방비가 증액되는 것은 우리 방산 시장이 확대된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EU하고 여러 가지 각 기업 간의 협약도 맺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폴란드도 우리가 K2 전차도 이미 360문 계약을 했고 앞으로도 640문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유럽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방산과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찰나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전술 국가에서 전략 국가로 도약하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또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EU 집행위원회 세이프라고 Security Action for Europe이라고 하는 무기 공동 구매 프로그램에 공식 의향서를 냈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십시오. 예, 총리님 계신가요? 네, 뭐 저한테 아이고, 뭐 다른 내용입니까? 아유, 예. 네. 총리님 고든창 아시죠? 네. PPT 잠깐. 고든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의 정당은 6월 3일 선거를 훔쳤고 그의 정부는 불법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세종재단의 이사장 이용준 이사장을 비롯해서 세종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저런 연구기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종재단 관련해서 나중에 상임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감찰도 필요하고 관련 수사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